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지금 먼저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것들에서 개론을 어떤 관점을 가지기 위한 개론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개론은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역사인식론, 그다음 지금 세계의 역사학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의 역사학의 흐름 가운데도 이렇게 고대 역사학은 보편사적인 관점이었고 중세 역사학도 보편사적인 관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역사학에 들어와서는 이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지금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변하는 것 가운데 또 이렇게 구분했는데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전환되는 배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개별사로서 역사주의가 등장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편사 전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았고 지금 개별사로서 역사주의 등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역사주의 개념과 또 역사주의 근원과 18세기까지 형성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19세기의 역사주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낭만주의와 또 역사주의와 결합하는 그런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그 아래부터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주의는 이 랑케에 의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랑케가 말하는 역사주의라는 게 어떤 것이고 랑케에 와서 이 역사주의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좀 또 나눠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먼저 랑케가 말하는 그 유명한 명언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랑케의 전반적인 사상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나 이게 랑케가 말했던 그 가장 중요한 명제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 랑케의 사상, 이 왜 역사주의 완성이라고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랑케인데 랑케가 앞에서 우리도 조금 간단하게 언급은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 이 랑케가 한 유명한 명언인데 여기 독일어예요. 여기 좀 그 제가 읽는 게 좀 서툴긴 하지만 한번 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BS 아이켄틀리히 게베젠. 여기 독일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번역하면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랑케의 입장에서는 이게 역사가의 임무는 그것이 본래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의 임무는 그것이 본래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랑케가 말한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인 것이 아니라 역사학의 위상이 어쩔 수 없이 정치와 학문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성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역사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 정치가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정치와 학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들어가 있는 그런 성찰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정치를 피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도 뭐 요즘에도 계속 뭐 교회는 정치를 참여하지 말아라. 뭐 종교 분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정치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경제사에서도 이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경제사에서도 정치적인 경제라는 용어를 요즘에 쓰는 이렇게 경제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트럼프 관세를 때리는 거 보세요. 경제도 다 정치에 연관돼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것도 이런 정치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랑케는 이 말을 통해서 정치로부터 정말
역사라는 것은 자유롭고 객관적일 수 있다고, 그런 객관성을 정치로부터 분리돼서 확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이 말 가운데. 그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요? 자, 이 랑케의 이 역사주의는 그것이 본래 어떠했는가를 단지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랑케는 이 말을 통해서 역설하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역설하고자 하는 두 가지. 첫째는 과거를 재판하지 말라는 주문을 통해서 역사의 탈도덕화를 주장했던 거예요. 역사의 탈도덕화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가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이야기할 때, 일제시대는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역사의 어떤 그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재판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랑케는 역사를 탈도덕화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연구는 탈도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역사 서술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 탈도덕성을,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지 말고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는 먼저 자신이 어떤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역사의 어떤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역사 인식론에 대해서 배웠죠. 자기 주관을 버리고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역사 인식론에서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는 사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우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사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우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도덕적 관점을 내려놓고 하고 역사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이야기였어,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자기를 그냥 지우고 싶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저보고 감동 주시는 게, 이제는 너는 상담자가 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저도 늘 이야기했지만 제 인생이 실패했는데 내가 누구를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니야, 이제는 네가 진짜 상담자의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지금 상담학을 공부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신대원에서 목회 상담학에 대해서 간단히 듣긴 했는데, 제가 배워서 어떤 깨달은 것보다 이 사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상담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좋은 상담이라는 게 뭘까? 우리 상담자는 이 상담을 받는 사람이 어떤 치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치하고 저렇게 코치해서 어떻게 코치해서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이 상담받는 사람이 스스로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게끔. 예. 저도 한국에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저를 늘 옆에서 중보해주고 멘토해 주시던 이 해주시던 이 지체가 저보고 그냥 그래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온 밤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놨어. 다 털어놨어.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된 게 없는데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절로 문제를 찾아. 그래. 또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데 또 힘내서 걸어보지 뭐. 상담자가 옆에서 말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털어놓는 거예요. 이 랑케가 말하는 게 탈도덕화.
그 자기 어떤 코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사실이 스스로 자체가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정체성이었어. 이 탈도덕화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탈도덕화를 본래 그것이 어떠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말하고 싶어 했던 첫 번째 문제가 탈도덕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역사의 탈정치화예요. 탈정치화. 랑케는 역사학의 탈정치화를 주장했어요. 역사가의 모든 역사 서술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랑케 시대에도 이 강대국 사이의 어떤 정치 투쟁을 역사의 중심 문제로 설정했던 랑케 역시 정치성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정치성을.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게 양육강식이었던 그런 씨름하는 것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역사의 중심이 어떤 그 축이었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이게 역시 정치성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랑케의 이런 말에 대해서 그 마이크 블로크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래 일어났던 그대로 소술해야 한다는 이 랑케의 역사 공리 현실을 실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공리를 역사학 가운데서 실천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대로 실천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어려운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면 역사의 공정성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걸 쓸 때 어려운 것도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크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루터를 잘 알잖아요. 루터의 영혼을 탐구하는 것보다 루터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쓴 편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루터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루터가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걸 이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루터의 영혼의 문제는 보이지 않잖아요. 겉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비유로 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여러분은 저희 영혼의 상태가 보이시나요? 영혼의 상태가 보이시나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주환 목사는 몸에 장애가 있어.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을 대상을 해보니까 장애인들은 속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 제가 장애인들을 좀 같이 상대를 해보니까 진짜 이게 오그라들었더라고요. 이게 오그라들다는 표현보다도 이게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걸 피지 못해. 의심하고 다 자기 벽을 치고 이게 사람 소통을 안 해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 김주환 목사의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땐 장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속이 옹그라졌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비판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주환 목사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땠을까? 내 영혼은 솔직히 이 장애가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예. 아마 내 멋에 살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팔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외적인 저희 상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그 비관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비관적인 모습이 내 영혼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루터를 우리가 보수 신학이라든가 개신교는 루터를 다 따르죠. 그런데 가톨릭이나 다른 이 기독교 어떤 계열이 어떤 이런 루터를 상당히 비판하죠. 루터가 주장한 그 칭의에 대해서 가톨릭은 어떻게 말해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낯선 의다. 낯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비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역사가 그것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설명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호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탈정치성을 이 랑케는 이 문장 가운데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랑케가 말한 그것이 본래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게 역사주의 어떤 기본 뼈대를 이루는 완성을 이루는 어떤 그 명제라면 이 명제를 가지고 일제 식민시대를 역사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역사주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역사주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이게 그 일제시대에 아주 그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 윤치호, 이승만, 김구 이런 인물들을 좀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제시대를 그럼 우리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른바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비판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라고 막 욕하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루터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판하는 게 낫다. 친일파라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비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지만 이 랑케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역사관은 좀 다르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 식민시대 당시의 지배적인 경향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역사적인 행위를 다시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마다 어떤 지배적인 경향이 있어요. 대세를 따른다 그죠, 보통. 그런 지배적인 경향 가운데서 이런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체를 다시 들여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관점으로 비난하기보다 앞서 구한말로부터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제에게 능동적으로 협력하거나 수동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이 내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재현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일제가 세계를 장악했던 그 당시의 지배적인 경향 가운데서 어떠했는가, 친일파라는 사람들 어떠했는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이후 식민지 지식인들은 내선일체하고 대동아 공영권, 이 말 들어봤죠? 예, 많이 들어봤죠? 내선일체, 대동아 공영권을 시대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생각했어요. 일제시대. 내선일체, 대동아 공영권. 내선일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믿는 거죠. 즉, 조선인은 일본인과 같은 국민이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나 이름이나 문화 모두 일본화를 강조했죠. 창씨개명, 일본어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교회에서는 신사참배, 다 신사참배를, 요구했고, 또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어떤 동화정책으로 이렇게 많이 했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그때 당시 그 일본어가 남아있는 우리 일상생활에는 남아있는 단어들이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일상어 가운데 일본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네. 북한에서도 아직 벤토라 하거든요. 거기, 네. 저는 벤토밖에 몰라요. 이렇게 이 내선일체, 그 다음에 이게 대동아 공영권,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아가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함께 번영해야 된다. 그때 당시 이 서양의 제국주의들이 온 이게 식민시대를 지배하려고 막 그 물결이 가오는 가운데 아세아에서는 일본이 일어나가지고 그 서양의 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우리 아시아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사상이 대동아 공영권인 거예요. 아시아는 하나다. 서양 식민 지배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 공동 번영을 해야 된다. 이게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자, 이게 일제시대의 그 지배적인 그 시대의 경향이었어요. 우리 아시아권의 가운데서는. 지배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지배적인 경향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들,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의 우리 식민지 지식인들이 반응은 어떤 것이에요?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나요. 여기 이 세 가지 부류인데, 윤치호, 이승만, 김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 첫째는 일제에 협력하고 동조해야 된다. 친일 지식인들이었죠. 일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일제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생존 전략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출세의 기회였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근대화로, 우리 조선이 근대화로 나갈 수 있는, 일제로부터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근대 문명을 받는 근대화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다. 이 지배적인 경향 가운데서 일부 친일 지식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나갔어요. 일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또 이 지식인들 가운데 또 한 무리는 이런 일제의 어떤 그런 지배적인 경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이었죠. 김구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그런, 이 민족주의 계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거죠. 이들은 일제가 말하는 어떤 내선 일체는 민족 말살 정책이다. 그리고 일제가 말하는 대등화 공영권은 제국주의의 위장이다. 제국주의를 위장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또 이게 추구를 해쳤죠. 이런 지식인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이런 지배적인 경향 가운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지식인들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지식인들이었어요. 이건 다 이게 내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일제의 어떤 정책에 협력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속으로는 비판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게 생존 때문에. 반항할 때는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일제 당시 그 지배적인 경향 가운데 식민 시대의 세 가지 부류의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친일파라는 보는 이게 윤치호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우리가 이 랑케의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윤치호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윤치호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 수 없으면 짓지도 말라. 물 수 없으면 짓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윤치호는 단순히 친일파거나 일제의 협력자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황국 신민으로서 자신을 개조하려고 했어요.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윤치호 어떤 그런 일기를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그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윤치호는. 친일파라고 우리가 논란이 많지만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체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윤치호는 조선인들이 기존의 민족적 전통과 정서를 유지한 채 일본이라는 다민족 대국가의 국민으로서 한국 신민이 되는 것을 꿈꿨어요. 조선인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한 채 일본이라는 어떤 그런 대민족의 대국가에 동화되는 그걸 주장했다는 거죠. 윤치호는 1943년에 한 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인들 중에 최고의 지식인들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에서 조선이 자기 보존과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은 오직 하나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동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치호 그 일제 시대의 윤치호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히틀러 공산주의 사상, 히틀러의 어떤 그 파시즘과 공산주의 레닌, 스탈린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 숙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다 인지하고 오셨던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일제라는 어떤 그런 힘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는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느냐. 그럴 때 이 윤치호는 일제에 동화해야 되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만일 우리가 지금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일제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소련과 같은 어떤 북한 같은 그런 공산 체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 북한에서 그렇게 굶어 죽었잖아요. 우리 그 아버지랑 할머니들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야,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숱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윤치호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국가체제에 동화되었던 것처럼 조선도 미풍당당하게 일본 제국의 국가체제에 철저히 동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 조선을 일본이 아일랜드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영국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연합국이었잖아요. 연합국이었죠. 근데 이게 잉글랜드가 이게 스코틀랜드도 이게 합병하고 이 아일랜드도 이렇게 합병했어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는 합병될 때 정치적, 경제적 파트너로 합병이 됐어요. 네, 파트너 자격으로 합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는 그냥 노회화로 합병이 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치호는 우리 조선은 일제의 안에서 이게 스코틀랜드 등당한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 한 중국도 뭐 다민족 국가 연합국가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병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유일한 지식인들이 일제 시대 지식인들이 선택해야 되었던 그런 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문적으로 요약하면 일본에게 흡수되더라도 발전을 함께하는 구성원이 돼야지 착취만 당하는 식민 지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윤치호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주 사변 이후에 식민 지식인들이 인식했던 이 지배적인 경향, 양육강신론, 힘의 정의가 대변되는 강자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다 그때 제국주의가 막 일제 제국주의 막 일어나고 강자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윤치호는 1941년에 일기 또 이렇게 쓴 내용이었어요. 그는 언젠가 이렇게 상하이로 갔을 때 잘난치 않은 영국인들이 공원 어귀에다가 개와 중국인은 출입금지다. 개와 중국인은 영국인들이 중국을 전복하고 그 공원 입구에 개하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글귀를 적힌 표지판을 보고 서름을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당시 이 역사의 이 지배적인 경향을 이런 친일적인 어떤 지식인들은 민족 자결주의가 아니라 대동아 공영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탑승하는 걸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시대 인식이 이래했다면 과거를 본래 어떠했는지를 기술한다는 것은 역사가의 공정성이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후대에 태어난 우리는 일제가 미국에게 패망했고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독립국가를 건설했다는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블로크가 말했듯이 과연 우리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의 자신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후대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 일제가 미국에 패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방된 그걸 보고 일제 시대를 이렇게 탈도독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우리 가치는 가지고 그 시대를 막 비판하는데, 그 시대를 이렇게 막 비판하는데, 그것이 공정한가 그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선하고 악한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역사가는 개인이 당파, 우리 뭐 지금 보수, 뭐 진보, 뭐 각종 당파들 있잖아요. 이런 당파 또는 세대의 상대적인 기준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후세에 와서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일제시대를 막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 절대적인 기준의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이 맞았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당파들 사이의 당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역사가는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정성을 지킬 수 없는, 어떻게 역사가는 그러면 공정성을, 일제시대에 대한 바라보는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비유로 하나 이야기를 해요. 이런 그 외침을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베스피에르파 사람들이요, 반 로베스피에르파 사람들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다만 우리에게 롭스피에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뭐 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일제시대 우리의 사회주의 사상을 흘러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그런 이 줄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좀 계획하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 혁명을 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낼 수 있을까요? 네. 로베스피에르파 사람들, 그리고 또 그걸 반대하는 반대파들 있잖아요. 우리를 그런 그 사람들을 보고 역사가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단지 용서해달라고. 왜 용서해달랍니까? 내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막 판단하고 도덕자님 이렇게 할까봐, 단지 롭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것만 해도 그냥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의 공정성이라. 단지 그것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만 좀 해달라. 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난 도질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랑케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랑케에게 있어서 이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서술한다는 말의 의미가 조금 들어옵니까? 예. 탈도덕화, 탈정치화, 참 어렵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루터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속을 알아서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어떤 역사적 사설을 이야기한다는 건 이만큼 조심스럽고, 잘못 이야기하면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이야기로 둔갑시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랑케의 역사학의 그럼 장점을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이런 논제
통해서. 랑케의 역사학의 최고의 매력은 그가 연구하는 시대에 있던 지배적인 경향을 필연성을 소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아까 얘기했죠. 지배적인 경향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 지배적인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개인이 고뇌하면서 실현시켰던 자유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윤치호처럼 어떤 이 지배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역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아픔 가운데서 그 어떤 개인이 고민했던 그런 자유의 어떤 이 생각들을 이렇게 펼쳐주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어떤 행동의 자유와 시대적 조건 속에서 랑케는 모든 시대를 공평하게 개입해 있는 신의 손길을 읽고자 했어요. 일제시대를 좌파적인 역사가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파적인 역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탈정치, 그래서 신이 그 시대의 사건을 일으켰던 섭리를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섭리를. 여러분, 아까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그 사건을 설명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은 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일으켜냈을까? 그걸 찾고 싶어요. 그 역사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색깔,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당파적인 어떤 걸 떠나서 그 가운데 신이 섭리를 찾고자 했다. 그것을 통해서. 신이 섭리를 찾고. 이게 그래서 이건 역사를 들어본다는 건 신의 영역이다. 그러게요. 신의 영역이다. 물론 이 랑케가 말하는 신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어떤 정체성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 이건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고. 네. 그래서 랑케는 본래 그것이 어떠했는지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온지 이해됐습니까? 이 말이 어떤 주목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실례로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막 아파요. 이게 제가 앞에도 다른 이야기 했지만 이 장애를 겪었잖아요. 장애. 근데 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인생이 정말 꼬이고 그렇게 했구나. 근데 저희 삶 가운데 신이 섭리는 뭐였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신이 섭리를 어떤 민족 가운데 닥친 그 고난이 어떤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신이 섭리를. 여러분, 제가 남북군 현대사를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지금 앞에 서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계속 다루려고 하는데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이 한반도 가운데서 이렇게 행했던 우리 민족 가운데 이뤘던 역사들을 정말 진실과 거짓이 없는 섭리대로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요. 저도 한 어떤 이 당파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보수적인 가치,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신앙의 자유, 또 이런 체제에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역사는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 입장에 서 있지만은 정말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게 19세기 역사주의가 완성되는 랑케에 의해서 완성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그 역사주의 학파들이 형성이 돼요. 역사주의 학파들이. 랑케에서 완성된 역사주의는 17세기 대부분 독일 역사가들에게서 수용이 돼요. 비단 역사학뿐 아니라 19세기에는 그 학문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사모님들 상담학 배우지만 상담학이라는 게 중세시대에 있었을까요? 근대에 있었을까요?
아주 이게 현대에 거의 들어와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학문들인 거죠. 언어학이라든가, 뭐, 법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각기 파트별로 나눠져요. 경제학의 역사, 뭐, 언어학의 역사, 뭐, 법학의 역사, 뭐, 의학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게 각 학파들. 아까 이게 보편에서 개별로 일어나는 민족주의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한국에 오니까 이게 다 분업이 되어 있어. 다 쪼개져 있어. 예. 이렇게 그 분업이 어떤 학파들에서 그런 학파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이 역사주의 사고가 수용이 돼요. 특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측, 우리 이게 개신교죠. 개신교 측에서는 그리스도의 초시간적 의미를 새로이 파악하고자 했고, 성서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정통신학의 회의를 했어요. 정통신학이라는 게 뭐 가톨릭에서 내려왔던 그런 신학들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역사주의적인 사고가 그 신학 가운데도 들어오면서 이들은 예수의 생애를 역사화시키고 성서를 역사적 문헌으로 취급하고 비교정과학에도 도입했어요. 뭐 리츠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 이 어떤 그 도입한 어떤 그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게 역사주의라는 게 신학에도 들어오면서 이게 자유주의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대원에 가면 혹시 이렇게 문소설 비판 이게 엄청나게 이거 맨날 그게도 골이 아프더라, 머리 아파. 성경을 다 그냥 쪼개놓은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성경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야. 이사야서는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조각조각 붙어서 인간이 만든 책. 이런 식의 역사학적인 이런 것들이 신학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학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역사주의가 이렇게 내려든 역사주의가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러던 가운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기를 겪는데 19세기 말에 보면 역사주의의 영향 속에서 부정적인 현상도 일어나요. 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여기서 좀 또 다시 정리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는데, 이 역사주의는 결국 개별국가, 개별민족을 이렇게 내세우는 어떤 그런 방향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별국가가 세계 질서의 위협적인 존재로 되어버리는 잘못된 발전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개별국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주의가 1차 위기를 겪게 되는데, 1차 위기는 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게 1차 위기가 겪는데, 이 역사주의가 1차 위기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역사주의는 원래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는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은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시대가 다 자기 기준을 가진다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중세의 가치도 상대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근세의 가치도 상대적이 되어버리고, 기독교도 역사적인 산물이 되어버리는 거고, 윤리도 시대적인 산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진리도 상대적, 도덕도 상대적, 종교도 상대적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위험이. 이것이 당시 지식인들이 역사주의를 상대주의 위기로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역사주의는 또 2차 위기를 겪게 돼요. 그것은 독일 민족이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패배했잖아요. 전통적인 어떤 독일 민족의 어떤 그런 정신을 막 나갔던 그런 것에 성공하는 것이 패배한. 그러면서 이 방법론에도 역사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방법론에도 또 독일 민족 회의를 가지는 어떤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주의가 또 위기를 겪는 점. 자, 마지막으로 역사주의 문제점들을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주의는 먼저 역사주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역사주의는 무엇보다도 역사 진행의 특성을 해명하는데 부각시켜줬어요. 역사 진행을 하는데 각 민족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생동한 부분들을 이게 해명하는데 부각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역사 이해와 연구가 진실을 추구해 보다 절실하고 진지하게 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어요. 역사주의가. 맞죠? 예. 진실하게 어떤 사건, 진실하게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데 하는 데는 기여를 했어요. 역사주의가. 그러나 19세기 이후부터 역사주의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과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개체들이 다양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학문으로서 결국 상대주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역사성의 강조는 정치적으로 체제의 옹호적인 어떤 보수주의로 민족 국가의 역사적 권리를 강조하는 데까지, 체제를 어떤 보수 국가, 어떤 국가의 체제를 옹호하는 어떤 이론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이라든가 나치즘이라든가 이런 걸 옹호하는 데까지 나가버려요. 개별 민족을, 개별 국가를 옹호하는 어떤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즉 이게 세계 시민주의를 포기했고, 포기하는 대로 옛날에는 고대 중세는 이렇게 그 보편 국가였잖아요. 보편적인 시각. 근데 이런 것들 세계 시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포기하고 복합적 역사 현실을 해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민적 이런 것들을 포기하다 보니까 개별 민족, 개별 어떤 국가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인 복합적인 현실을 또한 세계는 이 개별 민족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주의가.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좀 한번 또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것이 극복이 돼야 되는데, 역사주의는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독소적인 어떤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고 이 역사주의도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해석. 역사주의가 자체의 사상과 방법론에만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주의는 보편 타당한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을 앞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정 안 하면서 각 민족이라든가 어떤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발성, 어떤 이 자생적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역사주의는 이게 존중함으로써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태도는 역사 앞에서 항상 경건한 자세로 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랑케이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 앞에 설 때 아주 경건한 자세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역사주의는.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개체들을 전체 속의 그런 개체들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면서 나간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역사주의는. 너무 개체적만 이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체들이 전체 가운데서 그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가톨릭은 정치적인 통일이라 그랬죠. 근데 기독교는 각 교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연합이라고 했죠. 개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연합, 이런 보편을 추구하는 거예요. 역사주의도 각 개체는 집중하지만은 이런 전체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보편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화를 이룬다는 걸 믿지만은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만약 이런 개체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가운데서 이루는 어떤 그 기능으로서의 개체라면 역사주의가 상대주의라고 비판하는 어떤 그런 관찰에 대해서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상대주의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야. 상대주의가 아니라 개체들이 연합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개체들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은 종합을 위한 누적의 지식을 쌓아가는, 개체들을 각 개체들이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것은, 개체들을 깊이 연구하는 최종 목적은 종합을 이루기 위한 누적의 지식들이라는 어떤 이런 입장이라면 오케이. 역사주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 극복의 첫째 점이 이런 종합적 해석을 위해서 개체를 깊이 파는 이런 방향으로 역사주의는 좀 이게 방향을 자기 어떤 이론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방향으로서는 이게 정치적 민족 절대화를 금지해야 된다. 정치적 민족 절대화. 다음으로 이 정치 사상적 면에서 역사주의는 기존 체제를 합리화하는 보수적인 이론의 근거로 계속 이용이 되는 비난을 받아요. 이 역사주의는 앞에서는 파시즘 같은 어떤 개체 민족의 어떤 그 역사를 강조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계속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향은 역사주의 본래의 근본 사상을 다시금 새롭게 발전시킴으로써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주의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라 그랬죠? 계속 움직이고 생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생성하고 형성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만일 그런 것이라면, 역사주의가 정말 그런 실체라면 이거는 실로 개체의 자기결정권인 거예요. 계속 생성되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개체의 자기결정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역사주의는 다른 민족과 문화로부터 간섭과 탄압을 거부할 수 있는 원리를 자체 속에 내포하고 있어요. 자체 속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이 우리를 지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리도 정당한 개인이야. 자유주의야. 이런 것들이 역사주의 어떤 그 안에 내포가 있다. 이런 면은 좋은 면이죠. 그러나 앞에 이게 정치적 민족 절대화를 금지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문화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개체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의 일이었어. 그 옛날에 그랬던 걸로 그냥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 개체의 역사성을 금지를 현재까지 와서 정당화하려 한다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럴 거야, 내일도 이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도 더욱 그렇게 돼야 될 거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중국이 동북아 공정을 하면서 이 만리장성이 우리 조선 한반도까지 다 이렇게 내려왔다고.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시대가 언제예요? 근데 오늘도 중국이 어떤 그 옛날의 어떤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조선도 옛날에 어떤 중국이 어떤 속국이었다. 그래, 중국이 옛날에 그 찬란한 문화 그거 뭐 인정해. 근데 거기로까지만 멈춰야지 그것을 풀어가지고 다른 타민족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이게 민족주의로, 중국이 옛날에 찬란했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걸 생존이 했어. 근데 그걸 오늘날에 와서 끌고 와서 우려먹으려고 하고, 내일도 그걸로 이렇게 빌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역사주의 사상 자체의
역사주의가 이게 반환하는, 역사주의는 생성하는 거다 그랬죠. 생성. 그때 시대에 생동하게 어떤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생동력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옛날에 생동력도 오늘도 생동력이 있고 내일도 어떤 이런 관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역사주의가 역사 개체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상은 배타적이고 체제 옹호적이고 민족주의로 빠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반역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요컨대 역사주의는 자기 자신이 전통 속에서 부정적인 기능을 삭제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고향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형성을 위한 미래의 수평성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예. 역사주의에 대해서 이 개별 보편 사상에서 개별화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역사주의가 이렇게 흘러오는, 여러분 이게 역사주의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국제 정세의 어떤 이 뭔가 바라볼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그런 입장을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19세기 요게 19세기에 그 완성되었던 역사주의 어떤 그런 흐름이고